미국에서 지금 소비가 제일 중요한가요? 소비가 가장 중요하죠. 네, 뭐 미국 경제는 원래 소비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소비가 약간 분기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 이제 지금 가장 시장의 큰 핫 이슈는 부채 한도이긴 하지만 네네. 결국엔 이 파고가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소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비이고 그 소비의 향방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비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최신 발표한 지수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연초 이후부터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전월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뚝 꺾이는 모습이 급격하게 좀 나타났어요. 소비를 많이 하다가 지금 좀 줄어들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지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그게 내가 지출을 앞으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 소비 시장의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을 두고선 물가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준금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 이제 이 밸런스가 어긋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팬데믹 기간에는 뭐 공급망이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뭐 수요가 나오면서 이제 이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하면서 그 수요를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수요가 높은 부분들이 물가를 인상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소비가 둔화가 되고 한다라고 하면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 압력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안 좋아져 버리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성장에 타격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우리가 보는 증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사이클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꺾이는 걸로 이제 거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이게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시간 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1분기 거는 이미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1분기 데이터를 좀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실시간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잖아요. 그럼 그 경제 지표들을 이제 GDP 즉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기여율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가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한 3.5%까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보면은 소비가 개인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다가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1.1%까지 내려왔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 했다라고 이제 경제 분석국에서 발표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둔화된 가장 크게 기여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의 둔화였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2분기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소비가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집계되는 데이터로 봤을 때. 실시간 집계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앞서 긍정 요인과 좀 부정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긍정 요인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원금도 주고. 그렇죠. 그 지원금이 꽤 중요했었습니다. 지원금이 꽤 중요했던 게 소비자들이 가게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뭐 일자리라든지 또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이렇게 꽂아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당장 쓸 수 없으니까 저축의 형태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초과 저축의 형태로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초과 저축 규모가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왜 초과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에 그 트렌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트렌드보다 훨씬 더 높아진 그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조 달러가 되고 네네. 아까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엔 여러 가지 봉쇄 조치로 인해서 쓰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경제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수요나 소비 회복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저축 규모 쭉 줄어들게 되거든요. 쓴 거군요. 네,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했던 거고, 이제 그게 대략 쓴 금액이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대략적 한 4, 5천억 달러 정도는 아직까지는 초과 저축의 형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좀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네. 부정적인 요인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아니요, 긍정적인 요인이 네, 좀 더. 아직 안 끝났군요. 긍정이 이거 하나면 좀 네.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있어요. 이제 다른 요인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이제 모기지 금리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 이 모기지 대출 금리가 한 2020년, 21년에 받은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의 한 절반 가까이 된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팬데믹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내려왔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제가 쓴 자료에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미만, 3% 미만 비중이 전체의 60%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리고 특히 미국은 이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받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궁금했어요. 네. 우리는 변동금리라서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죠. 만약에 주담대를 빌리면 이미 지금 다 금리가 변동돼서 올라간 상태인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네. 압박이 장난. 미국에서 받아야 되는구나. 실제 그 저희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면, 그러니까 가계의 모기지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주거용 모기지가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변동금리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 미만 또는 4% 미만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받으려면 7%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매월 청구되는 금액의 차이가 최소 30%에서 50% 가까이 차이가 그러네요.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매월 원리금뿐만이 아니라 보험과 또 세금까지 같이 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때 받아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새롭게 받는 사람들 대비했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긍정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사느라고 돈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도 높아진 모기지 금리 보고선 안 사야겠다. 그러고선 그 돈을 또 쓸 수 있겠네요. 차라리 그냥 뭐 작은데 그래. 네. 우리 소확행을 누리면서 그렇죠. 소확행에 쓰자. 집 사느니 그 높은 금리로 어떻게 집을 사? 그냥 쓰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부정적. 네. 이제 이 부정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 앞엔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도움이 분명히 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가게가 직접적으로 이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인 건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매월 청구되는 그 청구서에 대한 부담이 실제 이제 모기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 모기지 외딴의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네. 네.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최근 들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변동금리인가요? 이거는 변동금리죠. 네, 변동금리이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대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에서도 따르면 전체적으로 물론 가게는 기업이나 다른 부동산 대비 대출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덜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은행의 문턱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초과 저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의해서 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이 뭐 신용카드나 학자금이나 또는 그 자동차 대출 부분, 즉 이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신용. 그러니까 전체 미국 가계부채의 구성을 좀 보면 모기지가 한 70% 정도가 되고 이 소비자 신용이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신용카드 관련한 대출 규모가 팬데믹 기간에 좀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거의 1조 달러의 규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대략 한 1조 6천억 달러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학자금 대출도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 계속 지금 기준금리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럼 그에 따라서 계속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신용카드 대출 금리는 지금 25%까지 올라왔어요. 25%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1%였는데 지금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고리대금. 근데 어. 1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 이거 감당 어떻게 그러게요. 하겠어요? 이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거 대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네. 뒤에서 말씀드릴 거. 네. 또 하나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신차하고 중고차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고차는 1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스 받을 때 그 네. 이율이요. 부담이 꽤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청구되는 금액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네. 계속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학자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학자금은 팬데믹 기간에 부양 조치로 인해서 일단 상환 유예 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6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유예 조치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갚아라. 네. 이제 갚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상환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평균 금액이 한 대략 한 $400 정도가 돼요. 아 사람당. 매월. 네. 평균적으로 보면 네. 400. 네, 네. 네. $400 정도가 되니까 이게 부담이 또 엄청나게 크죠. 한 네. 가계 재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네요.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에서 이걸 또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안 될 400 수가 만 없다. 달러? 아니요. $400 인당. 네, 가게당. 네, 깜짝이야. 네, 가게당 그럼 400달러면 60만 원. 네. 요즘 환율로. 아, 오. 한 달에? 한 달에 매달. 한 달에. 아유, 연간이 그럼 아니라. 네, 크네요.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뭐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나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상환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부도율이 올라가겠죠. 네. 이제 연체율이 올라가게 연체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 사람이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미국 상황 부채 한도 관련해서 얘기할 때 디폴트, 채무 불이행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못 갚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다 하면 이제 상각을 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각률이 최근에 좀 은행 입장에서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가계 재정이라든지 또는 은행 재정 상태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시그널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그러네. 같습니다. 이미 연체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오르면 무조건 은행금리도 오르는 거죠. 시장금리에 따라. 아니요. 은행 예금 금리가 평균 예금 금리가 0.4%밖에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웰스파고 이런 데들은 거의 제로 금리예요. 그러니까 예금에 주는 제로 금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 머니 무브 현상들이 좀 발생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머니 무브라고 하는 게 일단 이거는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 저수익성 상품이다 보니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자금이 올라가는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그 은행 위기를 통해서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대출 이자를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대출 이자율도 네. 이제 그건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모기지 금리 올라가 있고 지금 자동차 근데 금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 보면 미국 은행들,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금리는 상당히 낮고 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은행의 예대차. 예대 그쵸. 마진, 그렇죠. 네. 이 예대 마진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수익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실제 작년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은행들의 수익성은 나쁘진 않아요. 네. 지난주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에서 네. 분기마다 이제 미국 가계의 부채 및 신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좋은 내용이면 신나게 말씀드릴 텐데 네. 이제 약간 좀 조심스러워해야 될 자, 부분들이 엄숙하게 있어서 얘기해 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기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대출의 70%를 네, 차지하는 아까 부분이지. 말씀드렸던 그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학자금 이런 쪽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도 다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네. 신용 점수가 있고 이제 신용 점수별로 한번 따져보면 모기지는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 비중이 한 7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자동차, 뭐 신용카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좀 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대출 타입별로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연령대별로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8세에서 29세 또는 29세에서 39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약간 주력 소비층이라고 할 수 젊은 있을 사람들. 것 같은데 이런 쪽의 연체율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거 비슷하네요. 은행도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은행들 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조그만 은행들, 큰 네. 은행들은 괜찮다. 그리고 나눠지는 거고 이것도 집 있는 사람들, 자산 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험해. 이게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젊은 사람들 약간 플렉스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지 대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네. 다만 그러니까 주거용 모기지 대출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소비자 신용단에서는 여러 좀 리스크 요인들 네. 좀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기지는 그래도 한번 경제 위기가 예전에 왔기 때문에 탄탄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고 이제는 나머지가 문제로 보이고요. 특히 신용카드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은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좀 이자 비율이 높으니까 없는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저도 비슷한 이제 거. 국내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네. 그런 결국은- 내용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주거용 모기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네. 이전 방송에 나와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아직은 뭔가 뚜렷한 그림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 담보 가치가 계속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일단 그 소비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우리? 미칠 수 있는지 네, 그거 뭐 일단 그 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볼 때는 그 매월 초에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가 활성화가 돼서 공장이 잘 돌아간다. 즉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주문이 그만큼 밀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조업 경기도 좋아질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도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일 텐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도 좋아지면서 증시도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효과가 될 텐데 만약에 소비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 역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수나 제조업 경기도 둔화될 거고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둔화가 될 거고 기업들의 이익도 둔화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증시도 좋지 힘을 받을 수가 않겠네요. 없죠. 네. 증시가 맨 뒤에 있네요. 맨 앞에 미국의 소비가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결국엔 이제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증시도 선행 지수이긴 하지만 네. 이 선행 지수의 선행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